이런 부분을 셧다운 시켜버리면은 네.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를 소위 왕따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100층짜리 에어비앤비라는 설명을 많이 이 100층짜리 에어비앤비를 적어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재밌는 생각 하나 나왔는데 다른 나라가 핵시설로 오해할 만한 건축물을 하나 지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실제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미 있다니까.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승부수가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위성과 AI가 바꿔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궁금증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자,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또 재미있는 키워드가 나왔죠. 네. 예,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정보전. 이제는 무기 숫자보다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앞으로의 전쟁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이거는 정보전이 너무 당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네. 그 이스라엘 이란 간에도 굉장히 그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모사드가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AI가 저는 반드시 AI가 여기 적용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보전의 양상 자체가 이제는 뭐 AI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닌가. 물론 피해가 크지만 그럼에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정보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고 요격 포인트만 요격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민간 시설이나 뭐 이런 데는 좀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충돌 과정이 뭐 정말 슬픈 일이지만 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정보전이라는 의미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면 공격하는 게 무의미하고 대화 혹은 협상으로 그 각각의 문제를 결국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SIA라는 기업에서 오셔가지고 이 어떤 국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관측 데이터에 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이 전쟁에서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이제 스타링크라는 네. 프로젝트가 영향을 많이 줬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예. 저궤도 위성 바탕으로 그렇죠. 했나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 굉장히 많은 군집대에 있는 위성들 줄줄이 가는 얘네들이 쫙 통신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사실상 광학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측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통신이 셧다운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은 뭐 보는 거는 둘째치고 네. 이게 본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다른 나라랑 어떤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셧다운 시켜버리면은 네. 예를 들어 뭐 기지국을 다 부셔버렸어. 그러면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떤 것도 정보를 얻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해결한 거죠. 군사적인 목적의 위성이다 하면은 스타링크가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잖아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스타링크를 띄운다고? 왜 굳이? 광통신망이 있잖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역할을 보여주니까 야, 저게 필요한 지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통신 시설, 그 다음에 어떤 이 정보전에 관련된 관측 장치 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네. 스타링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되게 특이한 통신망의 역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각 국가별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국가에 이미 인터넷망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은 위성시대에도 새로운 연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기존의 지구관측 위성은 사람이 지상에서 명령을 내리고 위성이 촬영을 한 데이터를 다시 지상으로 전송받아서 지상에서 사람이 열어봤었어요. 근데 너무 빠른 시대에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 데이터를 굳이 지상에서 볼 필요가 있냐? 계산을 차라리 위성에서 해라. 지구 관측 위성에 이제 온보드 프로세싱을 탑재를 하고 위성 영상 분석을 궤도 내에서 하고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를 스타링크나 다양한 통신위성을 통해서 그 다음 궤도의 위성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위성끼리 스스로 서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축구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공이 왔으니까 저리로 패스하고 마지막에서 골을 넣는 우와. 형태로 협업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AI죠. 네, 온보드 AI와 위성 그리고 말씀하신 그쵸. 통신위성이 같이 협업하는 새로운 구도가 그러니까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어쩌면 SIA에 하고 있는 어떤 이 광학 관측 장치를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랑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지상에서 명령을 내리고 혹은 지상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사진을 받아서 이거 이상하다 다시 찍어봐 하고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이 AI가 온 디바이스에 탑재가 돼가지고 이어달리기처럼 왜냐면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찍으려고 딱 하면은 이미 타이밍이 지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이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딱 했을 때 이상한 어떤 징후가 관측됐다. 그럼 바로 얘가 AI가 이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 뒤에 찍어봐. 그럼 얘가 딱 보고 진짜 이상하네. 찍어봐. 이거를 통신과 광학위성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의 속도가 초속 9km에 네. 달하다 보니까 이제 북극에서 남극을 지났다가 다시 북극까지 오는데 90분이면 네.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를 지나는데 불과 1, 2분이면 네.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찍고 다음 궤도를 기다릴 바에 이제 위성끼리 이어달리기라는 정말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위성끼리 열심히 서로 이어달리면서 촬영, 통신, 촬영, 통신을 반복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주권 이야기. 위성 데이터를 무기화하는 문제를 사실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위성이 좀 없는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데이터를 굉장히 몇 개 나라에서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뭐 명확하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위성 데이터가 이 사진 데이터도 있겠지만 통신 데이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통신망이 끝났어. 네. 그리고 우리는 찍을 수 있는 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께. 근데 어느 순간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립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예, 뭐 우리를 소위 왕따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신 건가요? 네, 결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위성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발사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주권을 저희가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제 누리호와 네. 그리고 다양한 위성 제조 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립 가능한 우주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전 지구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다양한 국가 혹은 기관에게 이제 영상을 제공해주면서 네. 또 그들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그 100층짜리 에어비앤비라는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아까 100층 에어비앤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이라는 카메라는 네. 대한민국을 굉장히 짧은 순간 네. 지나가 버리고 나머지 98% 정도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네. 1, 2층만 저희가 쓰고 98층은 공실인 거랑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현명하게 뭔가를 하려면 98층에 과연 누가 입주를 해야 좀 더 실효성 있게 이 위성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성을 올렸을 때 2%는 저희가 필요한 곳을 보고 네. 나머지 98층을 필요로 한 분쟁 지역, 분쟁 국가 네.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네. 공유하고 네. 다시 또 그들의 100층 에어비앤비에 저희가 또 중요한 포지션에 입주를 하는 이런 서로 상호 공유하는 데이터 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가 간의 모든 어떤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0층짜리 에어비앤비를 적어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모든 나라가 다 세워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는 에어비앤비 없는데 좀 그냥 좀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는 사실은 협상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달라는 거의 그냥 생떼. 네. 네, 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도 이걸 지어서 다른 네. 나라랑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것들 우리가 발사체 이제 만들 수 있죠. 인공위성 원래 잘 만들었죠. 네. 근데 이거를 많이 쏠 비용이 없다면 다른 나라가 찍은 영상을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도 굉장히 앞선 기술로 나가서 야, 이거 영상 처리 대한민국 주면 잘하더라. 그럼 우리가 이걸로 좀 쏠쏠하게 벌면서 네.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네. 나쁘지 않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노리고 있는 포인트도 네. 그냥 영상 대 영상으로 서로 맞교환을 하면 저희가 물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상과 분석 기법을 같이 준다면 이 영상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그 지점이고 그럼 이 영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적은 양의 영상을 넣어도 정말 빠른 분석 혹은 더 높은 능력의 AI를 같이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이제 저희 기업도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주 데이터 주권이 네. 훨씬 더 높아지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만약 AI가 잘못된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군사 결정을 내렸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이거 일단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오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근데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국방에서 특히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찬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무기를 가져야 각국의 영토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더 나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AI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입장에서 AI가 잘못 판단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 누구도 AI에게 결정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필요로 한 많은 정보 혹은 찾아봐야 될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요약하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위주로 사용하고 있지 더 많은 양의 사상자 그리고 피해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히 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은 늘 사람이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판이 일어날 수 있는 이미지들도 결국은 이제 AI가 낸 결론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위성 사진 뭐 계속 검증을 좀 하겠죠. 좀 중요한 상황이라면. 네, 맞습니다. 네.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진짜 재밌는 생각 하나 나왔는데 이거 오판 리스크가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 여러 나라들이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그렇죠. 사례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게 군사시설이 아닌데 군사시설로 착각하거나 요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핵시설로 오해할 만한 건축물을 하나 지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AI들이 입을 모아서 다 대한민국에 드디어 이런 게 핵시설이요. 생겼다. 잠시만요. 우리가 좀 약간 아니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거 마켓. 교란작전? 이거 그냥 뭐 오피스텔이에요. 막 이러는데 계속 AI가 이거는 핵시설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아닙니다. 협상력을 이러는데 높이는 건가요? 은근히 약간 겁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거 AI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괜찮다고 또 끄덕끄덕 해줄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실제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다른 관측 수단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봤었을 때 착각하게끔 만드는 네. 디코이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만들었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는 미끼처럼? 위성으로 뭔가를 촬영하는 걸 서로 다 아니까 위성이 촬영했었을 때 헷갈리게 만드는 그렇죠. 새로운 디코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됐었던 건 이제 비행기 활주로에 비행기가 전혀 없는데 바닥에 비행기만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네. 그거 봐 이미 있다니까. 그래서 위성으로 촬영했었을 때, 여기 굉장히 좋은 전투기가 늘 있구나. 그치. 라고 착각하게끔 이런 게 전략이 될수 만드는 있구나. 것도 있고. 이건 나쁜 게 네. 아닌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에다가 사람처럼 보일 만한 거를 막 살짝 만들어 놓긴 근데 하잖아요. 그거는 좀 이게 속도를 줄이게 만들잖아. 과속 방지턱 같은 거 그냥 좀 네.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색깔만 그 칠해도? 머리에 이렇게 애기 이러고 있는 그 구조물 노란 구조물 이거 있잖아. 못 봤어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아닌 걸 알아도 네. 얼핏 보면은 약간 위축이 돼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경계심을 줄 수 있어 어, 그렇게도 네. 만들 수가 있죠. 이제
모형 풍선 네. 같은 걸로 탱크를 만들어서 어허. 이제 위에서 보면 탱크 형상으로 보이게끔 하고 그 안에 열을 발생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네. 실제 엔진이 열을 내는 것처럼 적외선으로 봐도 적외선으로 촬영을 이거야. 해도 그렇구나. 탱크가 실제 가동하는 것처럼 했던 게 이제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를- 전장에서 지금 그런 네, 맞습니다. 위성을 또 피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그걸 뚫기 위한 방법들도 네, 창과 맞습니다. 방패의 근데 대결 이것도 같습니다. 걸릴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또 뭐예요? 아니 며칠을 찍는데 비행기가 1cm도 안 움직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면 안 되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수동으로 움직여야 돼. 한 사람씩 갑자기 나타나서 약간 좀 리얼 느낌으로. 변화를 이거 줘야 전략이 되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럼 결국 투입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승부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시간성. 저희가 지금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조금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극한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실시간성이잖아요. 근데 15분에서 30분 정도의 텀이면 정말 태풍 토네이도는 지나가 버리고 이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게 15분 정도의 텀이면은 저는 진짜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낮은 정말 초저궤도 위성. 네. 정말 굉장히 낮게 띄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첩보위성 같은 네, 애들. 맞습니다. 얘네들은 낮기 때문에 금방 추락해요. 네. 근데 낮으니까 가까이서 찍고 실제로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더 자주 찍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물론 수명이 짧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도의 텀을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SF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특히나 이제 위성이 거의 머리 위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걸 사실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이제 15분이라는 게 이제 많은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15분 간격으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이 점점 더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을 만드는 비용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진 촬영 도구인 휴대폰 부품을 아예 위성 부품으로 만들어서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 저희가 만들었었던 위성을 만드는 비용보다 이제 휴대폰 부품을 써서 위성을 만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작게 만들고 이제 한정된 로켓이라는 공간에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위성을 통상 올렸던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로 내려서 카메라를 더 좋은 걸 만든다기보다는 어차피 난 싸게 만들었으니까 가까이서 본다. 그냥 가까이서 찍으면 더 잘 찍힐 거다. 싸니까 그냥 네. 빨리 찍고 버리자. 다 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사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공간도 아닌 네. 우주의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게 결국 위성의 가장 큰 장점이자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빠르게 촬영하는 위성을 가지고 컨트롤하거나 이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AI 기술이 또 우리의 또 화두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금 15분도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다양한 AI를 통해서 이제 더 빠른 분석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위성 자체 하드웨어 역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전체 인프라를 어느 특정 GPU나 특정 컴퓨팅 시설이 아니라 아예 전 세계 어디서든 수신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위성 지상국이 그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곳에서 아예 위성 지상국 서비스를 같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위성 데이터를 전 세계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결국 수많은 GPU에서 얼만큼 빨리 AI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실시간에 가깝게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데이터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위성 데이터 외에도 위성 데이터를 AI로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성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학습시켜야 되는 대상을 모두 촬영하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직접 촬영한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요즘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 장의 사진만 있었을 때 네. 다각도에서 촬영한 혹은 다양한 해상도에서 촬영한 네. 생성형 데이터 결과를 같이 합쳐서 좀 현명하게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몇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속도를 좀 높이는 방법일 것 같은데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다음에 찍을 사진을 예측해갖고 다음 사진이랑 비교만 해서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미래 사진을 찍는 거죠. 이전 사진으로 미래 사진을 예측해서 처리를 끝내는 다음에 실제 추루 데이터가 오면은 검증만 딱 해서 맞으면 바로 올려버리는 이런 거 어때요? 속도 빨라질 것 같은데? 요즘 위성에서 온보드 프로세싱을 할 때 예.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위성을 촬영을 했을 때 이제 구름 때문에 가려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지역은 아예 위성에서 필터링을 해서 네. 이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이 지역은 어제랑 똑같았어. 오늘은 처리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냥 아예 다 지워버리는 형태의 필터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일단은 기술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이걸 기반으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내부에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랑 국방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이 전 세계로 많이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방력 네. 그리고 민간이 갖고 있는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지금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많은 물량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고품질의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분쟁 관계를 저희가 아픔으로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산업적인 데이터 그리고 네.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서 같이 잘 융화를 시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전태균 지식텔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AI라는 기술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서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건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생소하시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AI 토피아라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AI에 대한 기초 지식 함량 그리고 국방 그리고 우주 그리고 위성에 어떻게 AI가 적용되고 있는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잘 가슴 깊게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위성 영상 그 AI 기술 분야와 사실은 굉장히 친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식텔러님께 AI란 어떤 존재인지 저희 AI 토피의 공식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AI란 무엇이다? 표현해 주신다면? 나에게 AI란 보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AI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지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잘나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AI 기술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순히 몇 명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온 혹은 국민에게.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그리고 끼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넓은 그리고 많은 곳을 보는 위성, 우주 그리고 AI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